So we'll have to see. I don't like drawing red lines, but I act if I have to act. Well, I mean, exactly when would you go in? At what time would you go in? I mean, it's ridiculous.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I can say this. He's very threatening. He's a big threat to the world.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매일 이어지는 말들을 하나씩 쏟아내면서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가 여기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달라지다가 어제 그랬었죠. 김정은과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영광스럽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그저께고요. 이틀 전이었고 어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행동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행동할 것이다. 자, 이때는 만날 것이다. 근데 또 행동해야 한다면 행동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건지 이 이야기에 다 일맥상통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요. 북한에 행동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행동할 것이다. 여기 행동. 이 내용의 뜻이 뭔가요? 이정훈 위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 행동. 저거는 군사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올려놓고 검토한다고 했는데 네. 행동해야 된다는 것은 군사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하자면 최고의 압박과 최고의 관여 이 사이를 지금 오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김정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네. 협상의 귀재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자기가 사업에서 실패한 적이 거의 없답니다. 이 협상을 네. 해서. 그래서 현재 자기가 결국은 협상의 목적은 북한을 굴복시켜서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게 기본 고울인데 네. 일단은 북한한테 만약에 너희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군사적으로 제거하겠다. 네. 또 그리고 너희들이 그 중국이나 이런 국제적인 제재에 의해서 체제가 거의 유지가 안 될 것이다. 네. 라는 그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대화로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네. 5월 1일 날은 아주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비굴할 정도로 네. 영광스럽게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네. 또 그 다음날 2일은 군사적인 액션을 취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모두 일관되게 굉장히 일관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핵을 포기 안 하면은 우리가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고 네. 포기하면 대화를 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것, 명백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네. 예, 맞는 말씀이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그 일관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제가 항상 붙습니다. 대화하기 적절한 때가 오면 대화를 할 것이고 네. 내가 군사적으로 때려야만 할 상황. 그러니까 핵 개발을 하거나 심지어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공격한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당연히 공격을 하겠죠. 군사적으로.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마치 가을철이 오면 추수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다만 대화를 하든지 내가 주먹으로 상대 너를 때릴 수 있는 상황은 온전히 너에게 달려 있어. 네. 이런 메시지를 일관되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5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할 당시에 여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했죠. 김정은과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영광스럽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로 어제 뉴스탑10 말미에 우리가 이와 관련된 좀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미국 내부 언론들도 이 표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면서요. 김정은에 대해서 영광스럽게라고 쓴 부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안보를 위협하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적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적국의 어떤 그 수장에게 영광스럽다. 만나게 되면 영광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 그러니까 트럼프의 라이벌 아니었습니까? 광범위한 전략 없이 북한과 대화를 제외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요.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학살 설계자, 즉 김정은에 아첨했다. 네. 이런 어떤 강한 비판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는 있지만 표현은 조금 헷갈릴 것 같은 말이 계속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러시아의 푸틴과 또 어제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죠. 어떤 내용 갖고 이야기를 나눴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두 사람이 통화를 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에게 북한은 매우 위험한 나라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 네. 푸틴은 역으로 한반도에서 긴장감을 낮춰야 한다라고 네. 하면서 서로의 속내를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30분간 통화를 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공통적인 합의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람,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 두 사람 오는 7월에 독일에서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때 물론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할 때는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국과 일본, 그다음에 러시아가 삼각동맹을 해서 네. 중국을 압박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출범했는데 네. 북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을 일단 안아야 되니까 네. 현재는 상당히 중국과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북핵 문제가 조금 해결된 조짐을 보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원래 계획대로 트럼프는 미국과 러시아, 그다음 일본 이 3개 추구해서 중국을 압박해 나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7월 달에 만나서 일단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러시아와 협조를 하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와 상당히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이 최근에 시리아에 보복 응징을 하면서 시리아의 배후를 뒤를 봐주고 있던 러시아와 사이가 약간 좀 관계가 소원해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자,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다시 연계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지금이 5월 초잖아요. 네. 하도 국제정치도 생물이거든요. 네. 확 변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러시아하고 관계를 해서 중국을 포위하려고 그랬는데 마이클 플린 당신의 안보보좌관이 네. 러시아 커넥션 걸리면서 아웃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는 맥메스타하고 그다음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참모가 되면서 러시아는 네. 배제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나갔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하고 오히려 가까워지는 모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는 유럽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지금 내전에 개입해서 크림반도를 지금 병합해 버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메르켈 총리나 영국의 메이 총리나 유럽 거의 모든 나라들이 러시아 너희 빠져 물러나 이런 입장입니다. 굉장히 네. 지금 메르켈하고는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런 상태에서 독일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푸틴하고 트럼프가 만나갖고 둘이 북한을 논의한다는 거는 조금 저는 거리감이 있지 않냐 생각이 네. 되고 그 문제가 일단 우크라이나 문제가 논의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시리아 문제인데 시리아에 공격을 할 때 미국이 러시아가 시리아를 지원한 증거를 잡아놓고 때렸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때 러시아가 뭐라고 항의는 했지만 그걸로 끝나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G20 회담을 염두에 뒀다면은 아마 다른 문제가 논의될 수 있고 만약에 북한 문제를 논의한다면 지금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약간 제재하는 쪽으로 갔는데 그렇죠. 러시아가 지금 자꾸 지원을 하니까 네. 이 러시아를 뭔가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아하. G20 회담까지는 바라보지도 않고 네. 당장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는 움직임으로 가다 보니까 최근에 얼마 전에 북한이 지금 블라디보스톡 러시아와 정기 항로 항로를 개설을 하면서 러시아의 손을 뻗었잖아요. 자, 그러면 푸틴이 그걸 보고 이 북한이 또 러시아하고 친해지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먼저 선수를 쳐서 러시아하고의 그 관계를 좀 이렇게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푸틴과 지금 연락을 하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북한은 말이죠. 현재 선박을 통해서 이제 무역하기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네. 많은 선박들이 유엔 제재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북한이 현재 무역을 하기 제일 좋은 나라는 육지가 붙어 있는 중국하고 러시아거든요. 근데 중국도 상당히 요새 제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게 가만 내비두면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단 그거를 막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푸틴 대통령하고 이렇게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건 추측입니다. 지금 이번에 B-1B 미국 폭격기가 괌에서 날라와서 작전하고 간 걸 북한이 잡았잖아요. 네네. 북한도 물론 레이더망이 좋겠지만 네. 어떻게 잡았을까?
러시아가 더 장거리 레이더로 잡아준 게 아닌가 하는 아하. 군사협력. 왜냐하면은 미국이 가까이 오는 건 러시아도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훈련할 때 보게 되면 킬러급 잠수함 보내갖고 방해하면서 그랬죠. 정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제 전투기나 정찰기 보내서 우리가 미국하고 뭐 하나, 일본하고 뭐 하나 살펴보니까 그런 어떤 군사적 북러 협력 같은 거를 좀 하는 걸로 보이니까 네. 하지 마라라는 그런 부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하. 제 추측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북한에서 지금 계속 도발 준비,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험을 코앞에 두고 있다라는 내용의 증거가 38로스에서 위성 사진으로 찍혔다는데, 자, 어떤 정황입니까? 어떤 바지선을 지금 포착을 했다라고 네. 해요. 어떤 바지선입니까? 네, 주로 북한이 바지선을 이용해서 SLBM을 실험하는 것은 주로 이 동해안 신포에서 했습니다만은. 원래는 네. 신포에서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남포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지금 직사각형 모양의 가로 9m, 세로 22.3m, 이게 바지선이라고요. 그런데 바지선 하면 원래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육지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신포의 위성사진을 잠깐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 원래는 바지선은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크기가 똑같아요. 원래 신포 조선소에는 항상 이 크기의 바지선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지 위에 똑같은 크기의 바지선이 두 번째 바지선이 등장을 했어요. 이게 어떤 증거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 바지선이 네. 남포의 은폐된 곳에서 네. 저게 제작이 돼서 현재 노출되는 상태로 나와서 아직까지 바다로 안 간 건지 아하.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의심되는 거는 서해안 쪽에서는 잠수함 작전이 2,000톤 넘는 잠수함이 작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건 말이죠. 혹시나 네. 북한이 SLBM을 잠수함용으로 개발해가지고 네. 북한이 수상함에서 네. SLBM을 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저렇게 거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하.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우리가 열어두고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지선이 있는 게 어떤 의미인가 했더니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을 이 바지선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정훈 의원께서 네. 하실 말씀. 자, 우리나라에서 잠수함 만드는 데가 어디입니까? 조선소죠. 어느 조선소입니까? 현대 아닙니까? 현대가 아니고 대우인데요. 대우입니까? 아니. 거제도에 있습니다. 자, 네. 이 정도까지 세상에 다 아니까 공개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과거에 울산의 현대중공업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세계 정보 전문가들은 딱 두 군데를 보면서 한국이 새로운 잠수함을 만드나 포착을 하거든요. 그럼 북한에서는 잠수함 만드는 조선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포의 위장 명칭이 봉대 보일러 공장입니다. 아, 보일러 공장이라는 위장 명칭을 통해서 위장 명칭을 쓰는 신포에만 있는 걸로 지금까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신포 조선소에. 남포에는 조선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기는 해군 부대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왜 SLBM용이라고 저거는 이제 38로스가 갖다 붙인 설명이고요. 네. 왜 똑같은 SLBM 발사용 바지선과 같은 게 여기 있느냐? 네. 이건 발견됐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네. 여기 조선소가 없는데 네. 저게 굉장히 이상해요. 왜 서해안으로 왔느냐? 금방 이제 김 선생님 말씀처럼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북한이 저 SLBM 발사 장치를 잠수함과 결합시키는 작업은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아니면은 저 바지선을 물속으로 침몰시켜갖고 쭉 끌고 가서 서해안 네. 어디쯤에서 그 상태에서 SLBM을 쏘는 어떤 기상천외한 전 세계도 안 해본 작전을 하는 게 아닌가. 잠수함을 쏘는 게 아니 잠수함에서 쏘는 게 아니라 네. 아예 바지선에서 SLBM을 쏜다.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저게 육상에 딱 저렇게 공개를 해놓으면 미국 위성 다 찍으라고 하는 건데 일종의 저런 걸 막업이라고 가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위장 전술일 수도 있고. 네. 저는 좀 복합적으로 일단은 답을 못 내리고 여러 가지 추론만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이 사진, 이 똑같은 크기의 원래는 신포 조선소에 항상 포착이 되던 바지선. 그런데 이거는 SLBM 시험 발사에 사용되는 바지선이었는데 똑같은 크기의 바지선이 서해 쪽 남포에서 또 위성 사진에 포착이 된 것이다. 자, 북한의 지금 SLBM 발사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실험 네. 능력은? 작년 8월 달에 네. SLBM을 쏴서 고각 발사를 했습니다. 고각 네. 발사를 해서 한 500km 날아갔는데 고각 발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직각에 가까운 높이 쏴서 네네. 500km밖에 안 갔습니다만은 정상 발사를 했으면 1000km 이상 갔을 겁니다. 네. 그런데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2,000톤짜리 잠수함에서는 네. 2,000km 이상 날아가는 SLBM을 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작아서. 네. 막 쏘게 되면은 잠수함의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막 1,000km가 거의 한계일 것 같은데요. 현재 3,000톤짜리 이상 되는 걸 만들고 있어서 네. 그게 완성되면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네. 한 2,000km에서 3,000km짜리 이제 SLBM을 이제 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이 SLBM이라는 게 이동하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어서 무서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어떤 뭐 무수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사대가 있는 곳에서 움직임이 있다면 우리가 미리 포착을 할 수가 있지만 잠수함에서 쏘는 거는 이렇게 이동하면서 쏘는 미사일, 이거를 포착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우리 군 또는 미군의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까? 가장 좋은 시스템은요. 네. 북한에서도 잠수함이 있는 기지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은 모르지만 저는 압니다. 네. 군인들도 알고요. 거기 딱 가서 우리 잠수함을 매복시켜놨다가 네. 나무 쏴버리면 돼요. 그게 매복의 가장 모든 작전은 매복입니다. 네, 남의 집 그 입구를 지키고 있다가 나오면 그러니까 잠수함은 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략 무기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P3C나 위성으로 이렇게 이것도 숨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깔딱 올라오게 되면 위에서 포착해가지고 그 위에 구축함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네. 그걸 요새작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폭내를 떨어뜨려 잡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드가 네. 몇 개 포대가 더 필요하다는 소리가 그겁니다. 아하. 그래서 북한이 잠수함을 타고 이제 제주도 남쪽에서 네. 서울을 향해서 또는 뭐 부산을 향해서 그렇죠. 이제 핵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그걸 막을 수 있는 레이더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이 필요한데 네. 사드를 그 남쪽을 향해서도 하나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게서 이제 하나가 더 필요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사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 그린파일 레이더를 2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각도가 한 12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전방만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사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그린파일 레이더도 360도를 볼 수 있는 레이더를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 구축하면은 SM3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SM3를 구매하게 되면 네. 이게 해발 고도 500km, 네. 최대 사거리는 1,500km까지 나갈 수 있는 그 미사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축함에다가 SM3를 우리가 장착하게 되면 북한이 제주도 남방 500km에서 만약에 미사일을 쏜다 하더라도 네. SM3로 이제 요격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 화면과 관련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저게 로미오급으로 판단되는 북한의 잠수함을 타고 김정은이가 바다로 쫙 나가는 사진인데요. 전 세계 어떠한 대통령, 어떠한 총리도요. 잠수함을 타고 물속으로 자망한 적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잠수함이 내려갔다가 안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적국의 잠수함이 딱 매복해 있다가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정은이 저걸 타가지고 저 그때 노동신문에 굉장히 자랑하고 동영상 저렇게 나왔는데 저거 네. 역시 자망하지 못했습니다. 아하. 저걸 보면서 저 김정은이가 저 잠수함 탔다 대단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족까지만 보여주는 거고 네. 자망하는 모습은 절대 안 나오고 내부에 들어가서 보는 것도 저것도 수상항해라 할 때일 겁니다. 네. 그만큼 잠수함이라는 거는 은밀성이 있고 네. 또 위험성을 안고 하는 건데 뭐 그걸 한번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북한. 그런데요, 이 틈틈이 또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성조기가 불타는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다는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친북 매체인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가 인터넷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네. 미국의 그 주력 함대인 칼빈슨호를 비롯해서 미국의 전략 무기들을 파괴하는 그런 합성 영상들을 만들어서 네.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고 그 네. 호전성을 세계의 사람들에게 좀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점까지도 지금 북한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북한이 지금 칼빈슨호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푸에블로호와 같은 처지로 만들 것이다 라고 북한이 주장을 했는데 푸에블로호 뭐 어떤 사연이 있는 배입니까? 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첫 버전인데 네. 미국이 한 석 대밖에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푸에블로호가 원산 앞바다에서 작전을 하다가 네. 북한군에 의해서 납포되는데 아하. 당시에 정보를 미리 파악을 하고 미국이들 동원하고 그다음에 북한 해군 함정들이 동원돼서 푸에블로를 납치를 했습니다. 아, 그게 1968년도에 네, 있었던 68년도 얘기인데요. 예, 예. 그 바람에 미국이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아하.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암호 장비가 들어있었는데 네. 그 암호 장비를 북한이
구소련에 줘가지고 네. 그게 미국의 정보를 80년대 초까지 전부 다 해독하게 됩니다. 아하. 그걸 나중에 알게 돼서 미국이 정보 시스템을 이제 80년대에 바꾸게 되는데 네. 미국한테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게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예, 예. 이 첩보함이라고 하는데요. 저런 배들은 강력한 무장을 안 합니다. 네. 그냥 어선, 네. 상선 이런 모양을 합니다. 가장 재밌는 게 그래서 저런 첩보함들이 어선이나 이런 거나 가장에서 쓱 접근해 가면서 영화에도 나오죠. 2차 대전 때 보던 쓱 네. 감청을 하거나 하는 배인데 저게 무장이 약하다 보니까 공격을 자주 당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이 6.1 전쟁 한 게 67년도인가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러브라는 함정일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중동전을 하겠다는 정보가 있어서 미국이 지중해 쪽에서 갖다 붙였는데 네. 이스라엘이 경고는 했습니다. 모든 배 오지 말라고. 근데 네. 그거 온 걸 딱 보고 있다가 가서 폭격을 해버립니다. 아하.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많이 죽고 막 미국에서 이스라엘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만큼 무방비입니다. 그러니까 푸에블로 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이제 부처 함장이라고 대령 등 이하 한 명이 줌지고 이제 30몇 명의 포로로 잡혔는데 그때는 미국이 북한이 작은 고속정 보내서 잡을 수 있을 만큼 쉬운 배지만 네. 칼빈스는 이거는 얘기가 다르죠. 체급이 다릅니다. 네. 요거는 요만한 강아지고 이건 사자 같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푸에블로호 사건처럼 칼빈슨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북한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과장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또 영상으로 꾸며서 이렇게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한 경제연구원이요. 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경제 손실, 중국 측의 손실과 우리나라의 손실, 이 두 가지 액을 추정해서 비교를 했다면서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한국에서는 8조 5천억 원의 손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손실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1조 1천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금액상의 금액도 금액이지만요. 우리나라 GDP에는 0.5%, 중국 쪽에는 0.01%의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우리가 피해가 더 큰 거군요, 지금. 자, 숫자가 작아서 그렇지 중국보다 우리가 50배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물론 네. 장차 긴 미래를 봤을 때 중국에서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한국에서는 중국 리스크를 없애고 동남아 다른 지역과 국가로 더 싼, 더 좋은 조건의 지역으로 진출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이런 막대한 숫자들은 점차 빠르게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드가 이미 이제 초기 가동 상태,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요격을 할 수 있는 지금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압박해서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 그 원인 자체를 없앨 수 있도록 나서는 게 더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